바다의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 하나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전략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 2곳을 연속으로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그것도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찍고 방한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한국 조선소에서 보냈다는 건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전략 지도가 완전히 다시 짜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한 가지 메시지가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다. 이 말은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미국 군사 외교 라인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전략적 판단의 집약입니다. 미국 해군의 운용 데이터, 동아시아 전력 배치 변화, 중국의 해군 확장 속도까지 대입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는 올해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사상 최고 속도라고 표현했고,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잠수함 건조 속도는 1년에 4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미국은 버지니아급 기준 연간 실질 건조량이 1.1척 수준에 그치며 생산 체계가 병목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해외 매체가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틈새 속에서 한국 조선 기술이 갑자기 세계 전략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잃어버린 40년을 한국이 단숨에 메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확보한 조선 기술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떠받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미국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미국은 한국의 조선 역량을 통해 잠수함 지원함, LNG선까지 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LNG 수출량은 이미 8천만 톤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량을 운반하는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유지에 한국조선이 필수라는 판단은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핵잠수함을 중국 억제라는 표현으로 직접 지목했다는 건 단순히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동맹작전 구조의 재편에 한국 핵잠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드러난 멘트 뒤에 숨은 진짜 계산, 그러니까 미국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의 구조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원미 해군 총장이 이지스 구축함 갑판에 올라가 사진 한번 찍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일정 대부분을 국내 조선소 2곳에서 보냈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방산업계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방안에서 미국 측이 가장 집요하게 확인한 건 한국이 미 해군에 적체된 정비 물량과 향후 신조 물량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미 미국 해군 보급함 한 척이 거제 조선소에서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떠난 사례가 있고, 워싱턴의 안보 연구기관들은 동맹국 조선소로 정비를 분산시키는 것이 미 해군 가동률을 올리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숫자로 설명이 됩니다. 세계 상선 건조량 기준으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35에서 40%에 이르는 생산기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에 조선 인력만 10만 명 이상,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건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목들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력 경제지는 한국조선소가 미 해군을 구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한국조선소가 미 해군 보급함을 처음으로 대규모 정비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보도에서 주목한 건 가격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수개월씩 밀리던 정비가 한국에 맡겨지자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만큼 미 해군 전력의 가용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미조선 협력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선도급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군 생산기지의 국제분산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법제도, 특히 선박은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 때문에 외국 조선소를 노골적으로 전투함 건조에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MRO와 블록과 모듈 생산을 대규모로 맡기고 최종 조립과 서류상 건조는 미국 본토에서 했다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사실상 한국식 스마트 조선 시스템의 미국 버전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 구도의 연장선입니다. 이 조선소는 그동안 1년에 한 척 정도만 찍어내던 미국 상선기지였는데 인수 이후 10년 안에 연간 10에서 20척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한국식 블록공법, 자동용접, 디지털 공정관리, 로봇 도장 시스템을 이식해서 생산성을 몇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민수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화 계열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버린 이유를 보면 속내가 드러납니다. 중국 상무부는 명분상 미국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조선 기술과 미국 해군 상선 인프라의 결합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자국 함정과 특수선의 건조와 정비를 회복하려는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 한국 핵잠이 어떻게 얹힐까요? 미국 해군 총장이 말한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의 도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다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이 가진 전술정비 표준, 전장 네트워크, 작전 교리까지 한국 핵잠 체계에 심겠다는 신호입니다. 동맹이 만든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미 해군과 같은 규격의 센서, 전투체계, 정비체계를 공유하게 되면 미 해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회 증강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서류상으로는 한국 해군 자산이지만 작전 계획에서는 미 해군과 연결된 움직이는 수중 센서이자 타격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 미 해군 총장이 우리 조선소에 던진 질문은 기술 스펙보다 훨씬 디테일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자로를 누가 설계하느냐, 선체는 어디서 건조하느냐 같은 표면적인 논점보다 운용 수명 30년 동안의 정비 사이클, 핵연료 교체 주기, 일본, 호주, 미국 함정과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유사시미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게 될 경우의 법적 지위를 꼼꼼히 짚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선소 한두 곳의 수주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해군이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수중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극지선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산업망의 핵심 노드가 됩니다. 국내 방송 분석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9년까지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만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여기에 LNG 운반선, 쇄빙선, 극지지원선까지 엮이면 한국 조선소가 다룰 수 있는 전략급 프로젝트의 총량은 훨씬 커집니다. 이런 판 위에서 미국 해군 총장이 국내 조선소 도크 위에 서서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쓰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겉으로는 멘트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한국 조선 기술, 핵잠 개발, 미 해군 정비 생태계, 중국의 제재까지 모두 얽힌 거대한 설계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보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국내 보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고내압 강제, 극지 쇄빙선, 전투함 전자장비 통합 기술을 모두 확보했고 국내 조선 3사는 연간 1,000만 CGT 이상 건조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생산량 기준 세계 비중 35에서 40%를 차지하는 국가의 핵 잠수함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략 질서 전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중전 경쟁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이름이 전략 변수로 등장하는 장면, 바로 지금 그 순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8일 윌리 쉬라호 추가 정비 영상입니다. 미 해군과 국내 특수선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수륙 양육함 32척 중 절반이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건에 그쳤던 미 해군 MRO 발주가 올해는 10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미 방산기업의 함정 MRO 능력이 연간 2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정비 능력이 뛰어난 국내 특수선 업체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맡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청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찾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조차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호는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척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 보수와 용접조차 어려운 미국에게 현미경처럼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고 한국 조선 기업들의 MRO 수주량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조차 찾지 못한 결함마저 찾아낸 한국 조선의 기술력과 앞으로의 MRO 사업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의 추가 정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윌리 쉬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증가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추가 수리 제안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청으로 미군의 급유함인 6호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6호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한화오션 측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호함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윌리 쉬라함에 이어 6호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에 추가로 MRO 사업을 제안할 것은 자명한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 측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차기 전력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척에서 1.8척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데 건조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차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포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지원을 요청한 다른 동맹국들도 건조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미국은 이탈리아의 조선업체에게 호위함의 신규 건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건조 일정이 36개월이나 지연되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가진 조선 역량으로는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미 해군이 원하는 기술력과 납기 일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는 못하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 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유 함정의 규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건 미국의 해상 패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 함정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함정의 숫자가 많아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해전을 분석하면 해군력의 기술이 우수한 쪽보다 보유한 함정 수량에서 우세를 점했던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군사무기는 절대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호랑이 한 마리보다는 늑대 20마리가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기체계의 수적 우위는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미 해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부족한 함정 수량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미 해군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조선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계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차세대 고속 헬기 XUH, 그리고 미국이 이미 FLR-AA 사업을 통해 차세대 기동 헬기의 기준으로 선택한 V280 벨러 틸트로터입니다. 이 둘의 이름이 같은 문장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항공업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회자된 한 문건은 이 분위기를 더욱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의 V280을 사실상 표준 플랫폼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조용히 퍼지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외산 종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 플랫폼을 들고 미국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강하게 솟구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방식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연합작전 표준화라는 말을 앞세운 사실이 알려지자 카이와 ADD 내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단호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준으로 개발할 때다. 이 발언이 기술회의 내부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은 업계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F-35에서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며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기억이 한국 항공산업 전체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XUH와 미국의 V280은 숫자만 보면 미국이 앞서 보이지만 실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V280의 시속 520km는 미국식 장거리 원정 기준이고 한국 XUH의 시속 500km 이상은 산악, 해안, 전자전이 얽힌 한반도 실전 환경을 기준으로 최적화한 속도입니다. 이 전장에서 진짜 핵심은 최고 속도가 아니라 전환 속도와 회피 안정성인데 한국은 TR-100과 NI-500, VT 시험으로 이 기술의 기반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결국 XUH는 수치 경쟁이 아니라 한국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실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점이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XUH의 진짜 강점입니다. 미국의 V280은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데 약 12초 내외가 걸린다는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XUH는 TR-100, NI-500 VT 실증 데이터를 사용해 전환 시간을 10초 이하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기동 개시 시점이 최소 15에서 20%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환 시간은 회피, 기동과 적어도 기동 등 기습 작전에서 생존율을 갈라놓는 핵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접근 경보와 동시에 회피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지점에서 XUH가 미국 플랫폼보다 더 실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항속거리입니다. V280은 약 3,500km, XUH는 500km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V280의 압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착각입니다. V280의 3,500km는 미 본토에서 해외 기지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태평양, 중동, 유럽까지 수천 킬로미터 이동해야 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한반도 영해 접경 지역 중심의 고밀도 근접 작전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500km를 목표로 잡았다는 건 연료 효율과 무장 탑재량이나 기체 중량 분배에서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과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 XUH의 500km가 전술 최저값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기준에서 500km는 독도 평양 대련 북핵기지 해상작전 지역을 모두 커버합니다. 즉 한국 지형에서는 항속거리 500km가 V280의 3900km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높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XUH는 무인기 편대 통제 능력인 MUMTA 레벨 4를 전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V280은 아직 이 기능을 완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전 순간에서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V280과 일기 출격하면 일기 전력이지만 한국의 XUH는 일기 출격으로 3에서 5기 전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인 1과 무인 2에서 4기로 구축되기 때문인데요. 즉 XUH는 한번 이륙하면 실질적으로 소대급 전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공중판다 중 동시타격 전투 플랫폼입니다. 미군도 이 구조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이 먼저 실전에 넣는다면 미국보다 3에서 5년 앞서가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중이 잘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성 설계 패키지입니다. V280은 해외 원정과 긴 항속 그리고 고고도 장거리 수행을 전제로 만들어져 장갑화 비중이 낮습니다. 반면 한국 XUH는 수리용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장갑화 기술 그리고 LAH에서 확보한 전자전과 IR 방호 그리고 레이저 경보 장치 최적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XUH가 전자전 패키지에서 미국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체 단가입니다. V280의 예상 단가는 약 1억 달러로 한화 약 1,4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F-35급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금액을 호가합니다. 반면 한국 XUH의 목표 단가는 약 500에서 600억 원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곧 XUH 2대를 V280 한 대 가격으로 확보 가능을 의미합니다. 전력 유지율과 가성비 전력 투사는 한국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XUH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미국산은 귀하고 비싸고 한국산은 빠르고 강하고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술 짜립도 비교입니다. 한국 XUH 기술 짜립도 목표는 85% 이상입니다. 현재 미국의 V280 기술 짜립도는 100%이지만 타국의 기술 이전 불가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개발로 XUH가 완성되는 순간 아시아 최초의 틸트로터 독자 개발 국가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해외 언론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XUH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V280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실질적 경쟁 플랫폼이라 평가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틸트로터 기술에서 선진권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XUH가 미국 V280과 비교될 정도의 위상을 얻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변했고 기술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XUH는 속도 시속 500km 이상, 작전 반경 500km 이상, 탑재 6톤 이상, 그리고 무인 헬기 2대에서 4대 동시 통제까지 노리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고속 헬기입니다. 반면 미국 V280이 시속 520km, 3,900km 항속거리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미국식 장거리 원정 작전을 위한 설계입니다. 반면 한국은 산악, 해안, 저고도, 전자전이 뒤섞인 한반도 실전 환경 최적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보다 전환 속도, 회피 기동, 로터 안정성, 진동 제어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TR-100, NI-500, VT로 축적한 국산 알고리즘과 실증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결국 XUH는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헬기가 아니라 한국 전장을 기준으로 새 판을 짜는 차세대 공중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XUH 개발비가 8조 원 규모로 책정된 순간 이 사업은 더 이상 한국형 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명운을 건 제도약 사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KF-21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한국이 항공기 원천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 수리온이 유럽 헬기에 기반 플랫폼을 가져와 최적화한 모델이었다면 XUH는 처음부터 로터 구조, 전환 메커니즘, 동력, 복합재 프레임까지 모두 새로 설계하는 진짜 독자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4일 11번째 헬기 기술력 영상입니다. 사실 수리용 개발 초기에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극비 테스트가 설악산 인근의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실시된 고고도 저속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기술진은 미국에서 들여온 헬기 부품에 미세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결함을 방치하면 엔진 출력이 급강하하여 심각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미국 업체가 해당 결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테스트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한 끝에
스스로 결함을 추적하여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것이 오늘날 수리온의 엔진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오직 11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동 헬기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11개국만 보유한 한국의 기동 헬기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 군은 UH-1 휴이와 UH-60 블랙호크와 같은 외산 헬기를 대거 들여와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헬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해 동안 운용되며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 특유의 산악지형과 밀집된 도시 환경에 모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UH-60 블랙호크는 대형 기체이기에 지형 제약이 심한 장소에서 작전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산 헬기를 개선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제조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일정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비용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한 대에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기체를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환경에 맞는 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정부, 군산업계 전반에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군용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일은 말로만 쉬울 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장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군용 헬기 개발 역량을 쌓았으며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국산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 KOH, 즉 한국형 기동 헬기 사업이며, 이 사업의 결실이 수리온입니다. 초기에는 엔진, 로터, 항공전자 장비 등 모든 부문의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나 고출력 엔진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기온 변동이 심하여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내야 하는 동시에 장시간 비행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출력 엔진을 달았다가는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이나 다른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완성된 엔진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거부가 잇따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은 독자적인 연구와 라이선스 제휴를 병행하여 1800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여론도 한국이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엔진, 로터, 항공전자, 동체 설계 등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니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헬기를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 개발 프로젝트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비관론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동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 조립 테스트를 통해 기체 형상을 빠르게 수정 보완하였고, 조류 충돌 위험이나 저고도 비행 안정성 같은 한국 특유의 운용 환경에 특화된 설계 기법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체 개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엔진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로부터 완전한 엔진 기술 이전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국내 엔지니어들은 독자 개발 가능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한편 일부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는 100% 완전한 국산화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요구하던 고출력과 운용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고, 무엇보다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노하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하였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탄소복합 소재였습니다. 탄소복합 소재는 금속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5배 정도 높아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군용 헬기의 대규모로 탄소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소재 생산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부분을 과감히 도입하였고 로터블레이드와 동체 그리고 꼬리부 등 핵심 부위에 대폭 적용했는데요. 이로써 헬기의 중량을 줄이고 산악지형에서 상승 하강 성능을 높이는 기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과 탄소복합 소재 특유의 높은 강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수리온이 험로나 좁은 공간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리온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통신항법 시스템을 갖추어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리온이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해경 등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지원, 산악지역 구조, 해안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리온이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실증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산악지형 대응 능력도 뛰어난 헬기를 찾는다는 수요가 상당한데 수리온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데 매우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닐지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체들에 비해 중장기 운용 비용이 크게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갖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와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스펙이나 무장 체계 등을 고려해 미래형 기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공격 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공격 헬기 분야에서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파치나 코브라, 유럽산 타이거 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리온의 개발 양산 경험이 쌓이면서 적어도 경중형 공격 헬기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대중들은 기동 헬기를 공격 헬기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온을 중경 공격 헬기로 사용하면 가격과 운용 면에서 부담이 덜하여 국경 감시나 해양 경비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무장을 탑재하고 기체 일부를 보강한다면 상당한 시장 경쟁력이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공격 헬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가에서도 수요가 높기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면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례를 현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T-50고 등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해온 한국의 항공 역량을 떠올려 본다면 헬기 분야에서도 수출 호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성공은 단지 헬기 한 기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기체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 양산하며 동시에 수출할 역량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개발과 같은 합작 투자 등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기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이 많고 기후가 까다로운 한국 환경에서 입증한 기동성이라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와 편의성은 한국 무기의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 중대형 수송 헬기, 무인 헬기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산 헬기가 늘어날수록 전시의 부품 공급 문제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어 자주국방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 구조, 소방 등 민수 영역에서도 수리온이 기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구조와 야간 수색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외산 헬기가 따라오기 어려운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헬기 대부분이 수십 년을 사용하여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용 비용이 점차 절감된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수리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국산 기동 헬기를 통해 세계에서 11번째 기동 헬기 개발 국가가 된 것은 곧 한국이 자주적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가능성을 개척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도 핵심 기술에는 손도 못 대고 옵션 하나 바꾸려 해도 계약 범위 바뀌라며 퇴짜 맞던 그 답답한 말입니다. 추진체와 엔진 같은 심장부는 늘 해외 제약에 묶여 있었고 정비 주기와 개량 일정까지 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의존도가 한국 무기의 미래를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차로 이름값을 쌓아온 현대로템이 아덱스 무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용 이중 램제트와 덕티드 램제트 그리고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까지 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차 회사가 엔진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 외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것도 속도 마 5에서 유경력에서 연소, 구조, 열관리, 제어가 동시에 성능을 내야 하는 그 하이엔드 영역의 극초음속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외신은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상 플랫폼 명가로만 보던 기업이 미사일 추진과 발사체로 축을 넓히니 서울 전시장에서 찍힌 엔진 실물이 국제면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엔진이 실제로 가져올 전략적 변화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마하 6급 극초음속 비행은 기존 방공망의 탐지 요격 시간을 80% 이상 단축시킵니다. 요격 불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은 곧 전략적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계적 방공체계에 대응해 한국도 대응형 비수무기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올지 예측 불가능한 전략무기를 뜻합니다. 이제 그 비수의 심장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하이코어의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1000km급 사거리에서 종말속도 마하 5.8을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보다는 낮지만 중국의 DF-17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세계 3대 극초음속 무장 클럽의 문턱에 한국이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로템이 내놓은 극초음속용 이중 램제트 엔진은 구조부터 기존의 순항 미사일용 추진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제트 엔진처럼 압축기나 터빈이 없고 초음속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충격파만으로 압축과 연소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마 5를 넘어가면 연소 자체가 공기보다 느리게 일어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에서 초음속 연소가 가능한 스크램제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기술을 듀얼 모드로 통합한 것이 바로 현대로템의 이번 공개 모델입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불꽃을 고정시키기 위해 연료 분사각도, 공기 흐름의 충격파 간섭, 그리고 소재의 고온 변형률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엔진 케이싱 내부는 1800도 이상까지 달아오르고 순간적으로 연소실 내 압력이 수십 기압을 넘어가면서 열 충격이 폭발적으로 가해집니다. 이 구간을 견디는 합금 소재를 확보하는 게 절반의 승부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문제를 한구연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했는데 기존의 니켈계 합금 대신 초고온 산화 내성을 가진 내열복합 소재를 부분 적용해 엔진의 수명과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국내 방산사에서 이 정도의 고온 내열 소재를 무기 엔진에 실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하나의 기술적 핵심은 공기 흡입구 재배치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시제는 러시아 브라모스처럼 전방 흡입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미사일 전방부에 시커나 레이더를 넣을 공간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로템이 공개한 신형 엔진은 흡입구를 하단으로 옮기고 외부 덕트를 분리시켜 전방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시커와 탐지 레이더를 미사일 머리 부분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종말 단계 유도적 밀도를 수십 배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미사일의 생존성까지 끌어올리는 혁신입니다. 외신인 디펜스 뉴스도 이 부분을 주목하며 한국형 미티어가 바로 이 엔진 구조를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추력 제어와 연소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연료 연소비를 1%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연료로는 케로신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고 냉각성이 좋은 메탄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메탄 로켓 엔진의 시험 연소를 이미 성공시킨 상태이며 이번 극초음속 엔진의 핵심 연소 안정화 기술이 메탄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열 관리 기술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마디로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과 극초음속 무기 엔진 개발은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기술 기반에서 파생된 쌍둥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는 한국이 지상전차 기업에서 미사일 우주 엔진 기술을 통합한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아덱스 2025 현장에서 현대로템의 듀얼 모드 램제트 전시를 포착했고 미사일 추진 분야로 본격 피벗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지상 장비 업체에 간판을 달고 등장한 엔진이 아니라 고속 영역에서 공기 흡입과 연소 모드 전환까지 엮은 완성형 콘셉트로 읽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신이 굳이 사진과 함께 피벗이란 단어를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보도는 더 워존의 하이코어 포착 기사입니다. 비행시험 이미지와 함께 공개된 하이코어는 고체 부스터 분리 이후 공기 흡입 엔진 작동 구간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드물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개발 선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날았다는 정황을 국제 매체가 이미지로 검증해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함정, 잠수함, 항공기 플랫폼까지 다중 발사 옵션을 언급했다는 대목도 핵심입니다. 발사 플랫폼이 다양해진다는 건 추진체와 엔진 아키텍처가 그만큼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이코어의 마하 6급 성능 언급은 과장된 구호가 아니라 목표 영역의 기술 요구 조건을 갖췄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공기흡입 영역에서 작동하는 엔진과 비행체 통합을 노린다는 사실을 외신이 스스로 골라낸 키워드로 요약했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많고 많은 기술 중에 왜 하필 엔진을 공개한 것일까요? 우리 군은 센서, 유도, 탄두에서 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병목은 언제나 추진체였습니다. 고속 영역일수록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한 덩어리로 얽힙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메우던 시대에는 일정이 늘어지고 통합시험 창도 줄었고 수출량 형상은 허들이 더 높았습니다. 외교 리스크가 스펙이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벽을 엔진에서부터 깨겠다는 의지가 이번 아덱스에서 실물로 등장했습니다. 이중 램제트는 아예 비행 영역을 나눠 먹습니다. 압축기 없는 램제트로 음속, 초음속 연소를 챙기고 더 높은 속도 구간에서는 스크랩 모드로 연소 안정성을 꿰는 구조입니다. 엔진 안에서 공기 흐름과 충격파를 다루는 유동 제어, 연소실의 화형 고정, 재료의 고온 강도와 열 충격 내성, 그리고 연료 공급, 점화, 제어까지 전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내 엔진이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동력 형상과 흡입구 위치, 시커 레이더 공간 배치, 덕트 길이와 단면, 그리고 냉각 채널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맞춰갑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한국형 형상이 됩니다. 수치도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외신 보도 기준으로 아덱스 2025 전 시장에서 포착된 엔진은 듀얼 모드 램제트로 분류됐고 하이코어 비행 사진은 마하 6급 영역을 겨냥한 시퀀스를 보여줬습니다. 개발팀이 공개한 세부 스펙은 제한적이지만 외신이 확인한 무엇을 보여줬는지만으로도 한국의 엔진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합니다. 사실 극초음속 크루즈의 본질은 엔진이 아니라 엔진과 형상, 그리고 재료와 유도의 동시합인데 이 어려운 것을 전 세계 한국 기술로 알린 것입니다. 과거엔 형상은 우리 것이어도 심장은 남의 것이어서 제3국 판매나 파생형 개량 때마다 제한이 걸렸습니다. 국산 엔진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비용이 남은 과제입니다. 극초음속 무장은 당장은 발당 수십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초도 양산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화된 엔진은 단가 그 자체보다 파생과 후속 군수까지 총 비용을 낮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개량하고 우리가 설계한 임무에 맞춰 파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아니라 패러다임 하나를 들고 나온 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도 바뀝니다. 고속, 저고도, 기동을 모두 갖춘 극초음속은 요격 난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상대의 계산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극초음속의 계산 파괴는 엔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주국방은 외교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수입국이자 조립국이던 한국은 핵심 추진을 가진 공급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위상도 바뀝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8일 극초음속 무인기 MD-19는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기존 무기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마하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한 뒤 임무 종료 후 활주로에 재착륙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시연하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극초음속 실험기를 넘어 재사용이 가능한 전력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수많은 불법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전, 특허 우회, 불법 기술 획득, 해외 전문가 포섭 등 군사기술 세계를 둘러싼 음지의 활동들은 MD-19와 같은 혁신적인 무기 탄생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광범위한 정보 수집망을 동원하여 유럽과 미국 그리고 기타 선진국들이 축적한 극초음속 관련 기술과 소재와 항법장치, 내열 재질, 스크램제트 엔진 설계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흡수하였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는 분명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극초음속 무기가 많은 국가들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중국이 선보인 극초음속 무인기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적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적 통신 체계는 교란되고 레이더망은 노이즈로 가득 찰 것이며 지휘 통제 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는 아군에게는 중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초 단위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도 먼저 대응하고 적보다 한 박자 앞서 승기를 잡는 전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생존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중국 MD-19는 이전 국가들이 내놓은 무인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마하6 이상 속도, 재사용 가능,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작전 반경, 초고온 내열 복합 재료 및 세라믹 코팅, 스크램제트 기반 엔진 추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분야는 이미 각국 정보기관이 맹활약하는 산업 스파이전의 최전선입니다. 중국은 MD-19 개발 과정에서 유럽 소재 기업의 특수 내열 기술이나 초고온 복합 재료 가공 기법을 비밀스럽게 확보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포섭한 뒤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또 전자전 패키지를 얼마나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AI 기반 표적 선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만의 주장처럼 뻥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마냥 거짓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국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무인기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무인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추월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급하게 무인기에 관련된 예산을 긴급 수혈하면서 빠르게 기술 역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보다는 한 발짝 늦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은 X-43A, X-51 웨이브라이더를 통해 극초음속 기술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이들은 연구개발 단계 실험체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중국처럼 재사용성이나 실전 운용 개념 확립에는 이르지 못했고 단발성 기술 시연을 통해 극초음속 분야에서의 자국 우위를 과시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또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극초음속 무장의 실효성을 증명했지만 이는 주로 극초음속 미사일 형태이지 무인기와는 별개의 기술입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무인기처럼 재사용 개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럼 유럽은 어떠할까요? 현재 유럽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탄탄한 연구 기반을 쌓고 있으나 단일 국가 차원에서 MD-19급 플랫폼을 공식화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MD-19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재사용 가능하고 상용화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히 빠른 비행체를 넘어 임무 수행 후 플랫폼을 회수하고 재정비한 뒤 재투입함으로써 작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빠르게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여 정찰, 전자전, 심지어 정밀 타격 임무까지 수행한 뒤 빠르게 이탈할 수 있어 적대 세력의 방공망
상대방과 대응 전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초음속 무인기 얘기하면서 자꾸 중국을 빠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해서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발표한 극초음속 무인기의 속도가 마하 6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1분에 122km의 거리를 날 수 있는데 이를 또 초속으로 바꾸게 되면 1초에 2km가 넘는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5, 6배 이상은 빠른 속도란 뜻입니다. 만약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래 전장은 모든 전술 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와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보여주는 기세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초음속이라는 단어는 일부 선진국들의 동무대처럼 여겨졌으나 이제 한국도 이 영역에 자신만의 흔적을 새겨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팀들은 엔진 연소 시험과 내열 소재 검증, 항법,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등 실험 단계 성과를 하나둘 쌓아 올리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초고온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술 자산들은 공식 발표 이전에도 은밀히 진화하며 이제 곧이다라는 기대감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한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내 방산기업들은 극초음속 추진기관, 초고온 소재, AI 기반 항법 제어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구체적인 비행 속도나 작전 반경, 탑재 중량 같은 핵심 성능 수치는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지 및 분석가들의 추산과 비공개 세미나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극초음속 무인기가 목표하는 비행 속도는 최소 마하에서 6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속도대는 단순 정찰을 넘어 전자전정밀 타격까지 연결하는 운용 개념을 상정한 값이며 이는 극초음속 비행 중에도 기체 안정성, 데이터 링크 유지, 냉각 및 내열 소재 적용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반영된 수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재사용 개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임무 후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작전 행동 반경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한반도 주변 전역뿐 아니라 국제적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거론되는데요. 내열 재료 분야에서는 탄소 복합재나 초고온 세라믹 계열 소재 활용을 통해 표면 온도 최대 2000도씨 이상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나 센서 탑재량에 대한 구체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기존 무인기나 전자장비 개발을 통해 축적한 소형 고성능 센서 기술이 접목될 것은 당연한데요. 일부 전문 분석가들은 EO, IR 센서, 전자정보 수집 장비, SAR 레이더 등을 조합한 통합형 센서 패키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극초음속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 진동열 노이즈 보정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DD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계는 극초음속 추진 기술, 복합 소재, 전자전 AI, 통합 기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엔진 작동 안정성과 내열 재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이들을 결합해 마하에서 6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시험체를 상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체 형상 설계부터 항공 전자장비 내열화, 연료 제어, 실시간 비행 경로, 수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념적 청사진에 불과했던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점차 손에 잡히는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인기 분야 역시 숨가쁘게 전개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단지 빠른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전자전 능력과 정찰, 타격까지 결합된 입체적 전장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IT 반도체, 통신 기술의 강점은 극초음속 무인기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며 AI 기반 항법 알고리즘은 극한 속도에서 변화무쌍한 대기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한 빠른 비행체가 아니라 전장 상황을 스캔하고
적 레이더를 교란하며 필요하다면 정밀 타격으로 전세를 한순간에 뒤엎는 멀티 도메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여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축적된 엔진 연소 시험 결과, 내열 소재 실증 데이터, 항법 장비 실험 결과물들이 조만간 선보일 초기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에 활용될 것입니다.